자, 190페이지에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죠. 점유권의 취득은 말 그대로 물건에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취득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권이 발생하는 것은요, 당연히요, 그 간접 점유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 사이에 매개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간접 점유권이 발생하잖아,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승계 취득할 때요. 점유권을 승계했을 때, 점유권의 승계에 의해서 취득할 때, 승계. 그럼 이 승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계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주장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민법의 199조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이걸 정리하면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분리주장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자기의 점유와 자기 앞에 사람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합산해서 내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병합주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승계인은 분리병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다. 이게 원칙입니다. 분리란 것은 자기만의 점유를, 병합이란 것은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 이걸 병합이라고 그래요. 이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런 것이죠. 보면 예컨대 여기서 갑이라는 것이 점유해서 여기까지 5년간 선의로 점유했다. 선의로 점유 개시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을이 점유 개시해서 이렇게 6년간 점유를 했다. 이게 악의로 점유했다 할까요? 악의로.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 병이 이때 점유를 개시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년간 2년간 할까요? 2년간 점유를 해서 여기에 선의로 점유했다. 그리고 병이 정한테 점유를 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이해했을까요? 5년 동안 선의로 점유해왔다. 점유 개시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정이라는 승계인이죠. 이렇게 예컨대 갑은 을한테 승계했고 을은 병한테 승계했고 병은 정한테 승계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때 정이라는 승계인은 어떤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기만의 점유, 정이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자기만의 점유인 분리주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선의의 5년간 점유를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합주장이죠. 병합주장이니까 여기서부터 내 점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의니까 선의로 7년간 점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7년간 내가 점유했다.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도 내 점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합으로서 몇 년간인가 하면 13년간의 점유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을이 점유 개시할 때 악의로 점유했죠. 자, 이때 우리는 타주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
은비한 점유, 악의의 점유, 불계속의 점유, 불법한 점유, 이런 것들은 하자가 있는 점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자가 있는 점유다. 예. 이와 반대되는 점유는 여기에 있는 것은 하자 없는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하자 없는 점유는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계속 점유, 적법 점유, 그리고 여기에 무과실의 점유, 선의에 대해서 무과실 점유까지 합쳐서 과실, 하자 없는 점유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의리라는 자가 악의로 점유를 개시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요, 병합을 선택할 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점유자에게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전부 승계받아야 됩니다. 하자를 전부 다 승계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악의 점유가 여기에 고스란히 모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13년간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시 병합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부터 또 내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 되면 18년간의 점유가 내 점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악의 점유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 때 18년간의 점유도 역시 악의 점유 18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정의란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점유 승계 효과 191페이지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특정 승계인의 경우 이러는데, 상속인처럼 포괄 승계인인 경우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받았을 때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고스란히 승계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받아야 되죠. 그대로 승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피상속인 점유가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승계받아야 하는 게 원칙. 이게 원칙.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상속인이 자기의 점유를 합산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상속인은 병합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거예요. 상속인의 점유는 이렇다. 그죠? 승계받았을 때 상속인의 점유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하고자 하려면 이때는 상속인에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가 개시되어야만 상속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심해야겠죠. 상속인은 분리 주장을 하려 그러면 이때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만 분리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속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가면 점유권의 소멸인데요. 점유권 소멸은 결국은 사실상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즉 사실상 지배가 상실돼 버리면 점유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에 있어서는 이 사실상 지배가 사라지면 직접 점유권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의 상실은 어떻게 됐어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상실해버리면 여기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상실합니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상실해버리면, 즉 점유 지배를 하지 않게 돼버리면
간접점유죄도 상실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점유가 상실돼 버리죠. 간접점유죄에서, 그죠? 자, 그런 정도로 점유의 취득과 점유의 소멸은, 이렇게 점유권의 소멸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점유권이 인정되면 점유권 내용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자, 여기는 정리해보면 우리 민법상 일단 점유가 있으면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죠. 점유에는 점유권 속에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이 추정 사유는 우리는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평온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공공연한 점유로 추정하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로 추정하죠. 점유 계속한 것을 추정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하는 권리 적법 추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사유가 있는데요. 민법상으로. 그래서 6가지의 추정력이 나오죠. 이렇게 자주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계속 점유, 적법 점유, 추정이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의 점유에 대해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라 했죠.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데요. 여기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추정은, 여기까지 추정은 동산의 점유든 부동산의 점유든 다 적용됩니다. 점유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적법 점유 추정은 동산 점유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동산 점유에서만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제외다. 부동산은 등기부에서 추정력이 나오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에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등기의 추정력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추정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법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 점유권의 효력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회복자라는 것은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소유권자, 소유자예요. 자기 소유물을 이 점유자가 소유권도 없이 점유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 사람 본권이 없다는 것이죠. 본권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점유자와 회복자, 즉 회복자는 본권을 가지고서 이 점유자한테 뭐 하겠어요? 야,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 반환 청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 회복자라 그래요. 본권에 기해서 내놔라 하는 사람을 회복자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반환 청구해 온 회복자 관계,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냐? 이럴 때는 당연히 점유자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민법상 점유물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과실이 발생하죠. 열매. 이럴 때는 이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우리 민법은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죠. 따라서 저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 취득하는 자체는 부당한 이득이 아니죠. 부당 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선의 점유자는 자, 첫 번째입니다.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자, 이때 선의 점유자는 뭐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자기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믿은 거에 있다고. 자, 과실 취득할 본권이 존재를 오신한 점유자입니다. 그렇죠? 잘못 믿은 점유자. 과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믿고 점유한 사람을 선의 점유자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이 오신 잘못 믿은 데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판례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죠. 오신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존재해야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일 때만 과실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 과실이란 것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더 나아가서 준과실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천연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에서 산출되어 나온 물건이죠. 산출물입니다. 산출물. 그 다음 법정과실은 이자 같은 거 있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빌려간 대가 비례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자가 바로 법정과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어진 금전기타 물건. 그러니까 사용 대가로 지급된 물건들이고요. 준과실한 것은 이거는 사용이익입니다. 당해 물건의 사용이익, 이 자체를 우리는 준과실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여기 과실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이러한 과실을 전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페이지 가면 201조예요.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놨죠. 그 201조 1항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로 보상해야 한다. 이 말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할 근거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점유자와 같은 사람이 폭력에 의한 점유자이거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과실 취득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과실 취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요.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죠. 점유자가 만약에 당해 목적물을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귀책으로 인하여 목적 물건을 점유물이죠. 그러니까 저 회복자의 물건이겠죠. 점유 목적물의 멸실, 훼손했을 때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되죠. 이에 따르는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점유자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자기의 부주의죠. 이걸로 인하여 목적물 자체, 이 목적물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이 회복자의 물건이잖아요. 본권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물건을 멸실하고 훼손했다면 이 행위는 바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있는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부 손해배상해야 되죠. 전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난 거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전부 손해배상이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 점유자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손해배상 정도를 감경시켜 주죠. 이걸 민법에 정했어요. 이 점유자, 귀시 사유는 이 점유자가 만약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줄여놨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에 해당되면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만 배상하면 별도로 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불법행위에 따라서요. 자, 이때 우리는 현존 이익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한한다 그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일 때만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돼요. 이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유물로 오인한, 오신한 점유자 이렇게 할까요? 자기의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입니다. 내 거다라고 믿고 점유한 소유자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 당연히 선의의 점유자니까 오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 판례에 따라서 그럴 때 한해서만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되고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점유자 전부가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손해배상. 자, 여기에 한해서만 책임을 감경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점유자가 그 점유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 즉 회복자의 물건을, 회복자 소유물을 점유하면서 당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했다든가 또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돌려받아야겠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인정됩니다. 자, 이때 이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선악 불문한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성질이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 주세요라는 성질이란 거예요. 즉 회복자가 그 목적물을 비용을 점유자가 투입한 그 목적물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이 회복자는 당의 목적물의 감가상각도 당하지 않고 그 목적물에 그대로 온전한 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또는 개량된 상태에서 가져가잖아요. 그 비용은 온전히 점유자가 다 부담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점유자는 비용 들인 만큼 손해가 생겼고 회복자는 그만큼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어. 그죠? 그래서 이게 비용 정산할 필요가 있고 그 성격은 부당 이득에 해당되니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부당 이득 정산받는 거니까 이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조심할 것, 점유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비용이란 것은 필요비 그리고 유입비를 모두 포함하죠. 이거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 이 두 개 모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모두. 다만 필요비에 있어서는 여기는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통상 필요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점유자가 그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 통상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환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 행사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요.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다면 자기가 즉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했다든가 또는 그로부터 나온 그 물건으로부터 나온 과실을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통상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여기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게 과실 취득에 관계돼 있어요. 그죠? 과실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유입비의 경우는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량된 부분이 즉 증가액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되죠. 증가액이 현존한 때 한해서만 현존한 때 하나요. 현존해야 돼요. 유입비에 상환을 청구하는데 이때 유입비는요.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선택하게 되죠. 자, 지출액과 증가액. 내가 5천만 원 투입해서 구조 개량을 했다. 그래서 증가액이 예컨대 7천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내놔라 해야 될 거냐? 7천만 원 내놔라 할 거냐? 그러면 회복자는 5천만 원 줘야 될 거냐? 7천만 원 줘야 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을 누가 할 거냐? 자, 이 선택권은, 이 중에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선택권은 바로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가. 자, 선택은 회복자가 선택한다. 왜? 채무 부담하는 사람이 회복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부담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증가액, 지출액 중에서 유입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증가액이 현존한 때 한해서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면 그 범위 안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점유자가 행사하면서 만약에 회복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점유자는 유치권도 발생할 수 있겠죠. 발생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발생도 가능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관련, 즉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자가 비용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 불이행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이 회복자가, 즉 점유자가 행사해서 당의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까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196페이지 이하의 203조에 정리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 197페이지 가면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에게서 물권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그래요. 당연히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의 주체는 현재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점유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침해하는 사람이죠. 점유를 침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점유를 침해한 사람. 그 다음에 점유 보호 청구권과 함께 침해한 사람이 위협한 행위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 중에 198페이지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서는 이 반환 청구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이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를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침탈로 인하여 점유 상실한 경우죠. 점유 상실. 이되면 이 침탈당한 점유자는 상대방은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침탈자에 대해서, 아니면 침탈자가 사망했으면 그의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에 대해서, 아니면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이면 이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해도 무방합니다. 이 특별 승계인은 침탈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승계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자, 승계할 때, 여기서부터 가져올 때 알면서 승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침탈자에 대해서, 포괄 승계인 상속인에 대해서, 또는 악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여기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점유자가 상대방 이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들어가는 것은 침탈자이거나 포괄 승계인이거나 아니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일 때 한해서만 가능해요. 여기 악의의 특별 승계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들로부터 승계받을 때, 이렇게 승계받을 때 알면서,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반환 청구권은 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 1년 내라는 1년이라는 것은 제척기간으로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하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물 반환해라고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년 내에. 자, 이런 전제하에만 우리가 인정된다. 자, 이 점유물 반환 청구 워낙 중요합니다.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요, 주체는 침탈당한 점유자가 침탈당했을 때만 그랬습니다. 침탈한 것은 강제로 뺏겼다는 거죠. 뺏긴 것을 말합니다. 침탈당했을 것. 점유상실이 근거가 뺏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뺏겼을 때만. 따라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조심할 것.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든가 강박을 당했을 때는 이때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침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물건을 건네줬을 때는 점유자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뺏겼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침탈자, 포괄승계인, 그리고 악의 특별 승계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요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요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다. 요게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때 침탈자 같으면 고의적으로 빼앗아가는 사람이고 포괄승계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탈, 반환 청구하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때 손해배상의 청구의 상대방은 이는 불법행위자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침탈자 그리고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방해 제거 청구도 역시 방해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 방해자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또 손해 났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다만 손해배상도 역시 상대방은 고의과실이 있어야겠죠.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선택해야 또는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한 개를 선택해야 되죠. 또는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간접 점유자도 역시 똑같이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200페이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했는데요. 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점유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점유의 소라 하고 본권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하면 본권의 소라 그래요. 따라서 점유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본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별개죠. 이 소송은 두 개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 이것은 별개 소송이다. 별개 소송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 받지 않는다. 그렇죠? 또 재판도 각각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점유의소와 본권의소는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8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 자,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권을 점유자한테 인정하고 있죠. 자, 이때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긴 하지만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점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해석하는 사람이 점유보조자가 있다. 그죠? 이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아니지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외되죠. 이때 자력구제 받는 방법은 자력으로 방위를 하는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방위권, 그리고 침탈에 들어올 때 스스로 막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침탈 당했다면 탈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력 탈환권이 인정된다. 이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구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 이때 자력 탈환권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하에 이루어진다. 그죠? 현장에서 즉시 또는 추적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 범위 내에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이 탈환권으로 보장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 자력구제권은
여기에 조심할 것. 모든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간접 점유자한테 이제 하지 않는다. 또 점유 보조자한테도 점유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력 구제권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점유권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